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2년) 만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K-팝 시장인데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갈대숲을 지나 있던 윤수일의 아파트가 가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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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외치는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히트송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술자리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주요한 음원 순위 1위를 모두 석권하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클럽에서는 한국식 발음으로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며 젊은이들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너 영어 발음 못 알아듣겠다며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콩글리시 발음과 우리의 비주류 문화까지 열광하며 배우는 날이 오네요. 역시 어디에서나 부동산은 불패인가 봅니다. 많은 사람은 로제의 아파트 성공 비결을 중독성 있는 멜로디라고 말하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한국적인 거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승부로 내걸 만한 가장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10월 25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또 접니다. 이대호 편집장의 휴가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어제는 혹시라도 좀 폐를 끼칠까봐 조심조심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명랑하게 한번 웃기는 어예진으로 여러분의 오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적 꿈이 개그우먼이었는데 이 잘못된 직업 선택으로 원래 지금 KBS 2라디오에 가 있어야 되는데 1라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스튜디오가 벌써 꽉 찼어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렴한 금리로 내놓은 정책 대출, 그중에서 디딤돌 대출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지금은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죠. 1억 원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매번 수면 위로 올랐다가 금세 또 가라앉아요. 왜 그러는 건지 예금자 보호 한도 이슈까지 논의해보죠. 이어서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질 수 없죠. 정부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것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시차 출퇴근, 선택 근무제, 재택 및 원격 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4가지 제도의 활용법을 소개한 건데요. 가장 활용하기 쉬운 건 시차 출퇴근으로 노무 관리의 부담이 적고요. 재택 혹은 원격 근무는 독립성이 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임신과 육아 등의 사유라면 근로시간 단축제를 추천했고 총량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4.5일 등 선택 근무제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조직의 유연성을 주는 제도.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조직의 유연성을 주는 제도. 5글자로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과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 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정말 반갑네요.
노래 중에 자꾸 노래를 하게 되는데 노래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근데 지금 디딤돌 대출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도를 줄이겠다. 연기를 한다. 다시 좀 줄이겠다.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이 정확히 뭡니까 지금?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네. 국토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뭐 대출 관행 그리고 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소한도의 조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익숙한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정부가 이달에 은행권에다가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가 실수요자 혼란이 일고 국회와 여론에서 문매를 맞기 시작하니 조치를 유예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주택별로 차등화해서 맞춤형 대책까지 세우겠다. 뭐 이렇게까지가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뭐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한 발 물러나긴 했는데 다시 규제는 하겠다. 좀 기다려라. 이런 의미 같은데 사실 대출이라는 게 이 대부분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뭐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게 예상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갑자기 중단하는 걸로 좀 발표가 됐을까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말씀드리자면 중단은 아니고 네. 일단 유예를 해달라고 갑자기 요청을 한 건데 요청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 보완책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람한테는 대출금이 나가게 해야죠.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 그 대출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 계획을 다 세우신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대출금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받기로 한 돈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덜 받게 됐다라고 하면 당장 어디서 구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 두 번째로는 갑자기 이른바 뭐 정책 발표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연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잠깐 일단 한번 그 대출을 좀 줄여라라는 식으로. 이렇다 보니까 이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 줄이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다시 해라 이러고 하니까 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출 축소를 통해 가지고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목표는 이해가 되고 왜 하려는지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이 실수요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난달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디딤돌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이거는 그 분석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런 이게 양쪽의 말을 다 정리하고자 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던 걸까요? 그땐 틀렸고 지금 맞을 수 있죠. 시장 상황이 바뀐 거니까. 근데 일단 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사실 디딤돌 대출을 살 수 있는 집값 상한선이 이제 일반 신혼여행 최대로 치면 6억이잖아요. 네. 6억이니까 6억 가지고는 사실 서울에서도 집을 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 자체만 가지고 부동산 그 시장이 좀 들썩였다,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고 사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한 70%가 디딤돌 대출 같은 이런 정책 대출인데 그렇게 많은 자금들로 인해서 좀 6억 원 정도 그 언저리 하는 집들을 사게 되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또 조금 그렇게 가격에 팔아가지고 좀 더 높은 아파트로 가고 좀 더 비싼 아파트로 가고 또 그 좀 비싼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또 더 비싼 아파트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나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의 상승의 어떤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국토부 장관이 그 한 달 전에 네.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한 1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좀 뭐 그래 그때는 좀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되게 섣부른 그런 좀 정책 당국자로서의 좀 저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 그 고란 기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충분한 어떤 공감대 예고 기간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딤돌 대출이란 그 말 자체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 자금의 개념인데 지금은 이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 뭐 이런 걸림돌 대출이다 이런 비유는 나오고 있는. 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고 네. 일단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디딤돌 대출 아까 5, 6억 말씀하셨고 신생아 특례 대출 올해 1월에 나왔는데 9억이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 이제 10억 5천만 원이어가지고 사실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대출을 받아서. 근데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냐? 정책 대출이 좀 빨리 늘어났네.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격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주거사다리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높아서 당초에는 원래 연내 기준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가지고 중산층을 더 올려주겠다라는 방침까지 나왔어요.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1억 3천이었나요? 그 소득 기준이 2억까지 10월에서 11월까지 한 조금 더 완화를 해주는 거를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호떡 뒤집듯이 지금 바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성격을 조금 되돌아보고 취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게 문제냐? 그 부분이 저는 좀 날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 과도한 부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근데 가계대출 규모라는 거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라서 이렇게 정부가 딱 정해놓은 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박수익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도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갑자기 돌리면 그 여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강박을 가지면 이런 급한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제 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한도 축소 철회는 국토부가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책임 전가다 이런 비판이 좀 있죠. 그렇죠. 말이. 금융위원장의 말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국토부니까 아마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국토부가 판단하는 거다. 하지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처가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분담하는 거냐.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로 보자면 국토부 금융이 다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똑같은 정부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건 내부 회의를 할 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건 굉장히 건전하죠.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가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 절충안을 찾는다는 거니까. 하지만 외부적으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국토부가 결정한 건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정부가 정말 총체적으로 이게 회의에서 아까 회의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시지만 밖에서는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회의를 제대로 하는 건가? 회의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 그 운전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런 비용도 있잖아요. 사실 야당 대표가 최근에 이 발언을 해가지고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원래 있던 표현인데 그래서 이게 정부가 뭔가 급하게 자꾸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시장에 그 미치는 여파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이번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수경님께서 정책에 줏대도 없고 여론에 대한 조사도 없고 간보기 정책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수도권만 한도를 좀 축소하고 비수도권은 배제하는 방안으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싼 편인데 저렴한데 대출 한도를 거기는 유지를 하고 집값이 훨씬 더 비싼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결정이 이게 합리적인가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기자분들 생각은 다들 저도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네요. 그 비수도권 배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알려져서 헉 하고서는 이제 헛뜨거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너무 반발이 심해지니까 저 그러면은 사실은 비수도권은 배제하려고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달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뭐 대출 수요 몰리고 원인이 정책 대출이니 규제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수도권 배제가 진정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비수도권이 부동산 시장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핵심을 해결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사실 그동안에 다른 정책 대출도 건드릴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네.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제 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더니만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관성 없다라는 비판 이런 거는 사실 피할 수가 없고 사실 제 주변에는 이제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 정권에서도 그런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를 다들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그 디딤돌 대출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게 쓰였던 거는 이제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내 집 마련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정책의 취지와 좀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정책 대출은 대개 한 2%에서 최대 한 3%대인데 이것까지 틀어막으면 이제 서민들이 또 고금리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게 자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정책 취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아니 이걸 막으면 고금리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디딤돌 대출 아까 디딤돌이 되자 내 집 마련에 디딤돌이 되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줄여버리면 당연히 서민들은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그 대출의 그 도입 취지가 정책 대출 취지, 도입 취지 자체가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건데 내 집 마련을 돕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지만 정작 수혜를 누리는 건 고소득층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뭐 올해 초만 해도 정부가 디딤돌 대출이 안 나가니까 오히려 이제 대출 받을 자격을 뭐 고소득층까지 늘렸다. 그래서 뭐 1억 3천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천만 원까지 뭐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해주는. 근데 이제 그래놓고 다시 정책을 몇 달 만에 바꾼다는 게. 한편에서는 이제 정책 대출 자체가 정부의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나라 곳간 뭐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도 나오죠. 네. 이 부분은 그 대출 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소득 기준을 지금 낮춰가지고 네. 대출 대상을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3천 아까 2억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1억 3천 연봉이 서민이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아까 저출산 대책 이런 등등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한도를 낮추는 게 맞는 거고 소득 기준을 네. 굉장히 그 유연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를 보면은 정책 대출이 만약에 2%고 시장 금리가 5%면 3%만큼을 정부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그 예산을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가 더 사회적으로 혜택이 큰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야 저리 정책대출 수혜를 고소득층이 많이 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나라 곳간으로 잘 사는 사람 도와준다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소득 수준을 낮춰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덧붙여서 네. 사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온 거 그 자체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어떤 기준이 낮아진 그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가 많은데 이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살림이 빠듯해서 대출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더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름 자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젊은 가구들이 이제 집 걱정 없이 생애 주기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 목표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어떤 그 헤드라인 중에 정부가 도와줄 때 집을 사자 뭐 이런 되게 인상적인 어떤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정책 대출을 통해서 중산층 아니면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는 젊은 가구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 자체는 달성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진 재원 안에서 누구를 더 지원할 것인가, 소득이 낮은 가구 할래, 아니면 뭐 취약계층 가구를 조금 더 챙겨줄까, 이런 부분이 소외됐다라는 점은 다른 정책 도구를 가지고 해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른 게 그러면 정부는 이 정도 나갈 거를 모르고 이런 정책을 내놨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막 재원이 나가가지고 막 그 가계부채가 무슨 뭐 이런 지적을 받을 때까지 이런 어떤 예상을 하지 못했나.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떤 정교성이 되게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번 정부 대책 원래 정부가 하려고 했던 디딤돌 대출에 대한 축소에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기준을 이제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방공제라고 하는 네. 그런 제도도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거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한 5,5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빠지는데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중산층들은 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더라도 이렇게 신생아 대출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그보다 좀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더 쉬운 방안이고,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도 약간 소득의 구간별로 다시 좀 조정을 고민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모든 어떤 대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그 대출 규제하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에도 뭐 DSR을 적용하려 한다. 그 카드를 좀 만지작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까요? 지금 이미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가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세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집계도 공식적인 집계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전세금을 DSR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융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 어떤 보완책 DSR을 도입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방안들을 좀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쨌든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취지에 맞추자면. 네. 전세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약간 논의하는 배경이 뭐 전세 대출 자체는 되게 정말 실수요 대출인데 전세로 대출 쉽게 마련하면 전세 가격 오르고 그걸로 매매 가격 오르고 갭 투자 늘어나고 그래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그 처음 시작표를 좀 끊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거를 DSR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 일정 비율을 한도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시장에서 정해주는 건데 어떻게 한도를 막아요? 어느 정도의 그 뭐 어떤 뭐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만 70% 우리가 보통 80% 정도를 깡통 정세라고 하면은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우리가 뭐 LTV 뭐 이런 제도도 어느 정도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네네.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시장 네네. 원리에 따라서 원래 없어야 되는 거를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전세 우리가 얘기한 전세가 비율을 어느 정도 LTV나 이런 개념처럼 대출 한도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전세가 비율을 한도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의미세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그 대출을 전세 대출 한도를 전세 대출 한도를. 어차피 전세금 대출이란 것도 네네. 매매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뭐 80% 90%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김명현 님이 위험한 발상인가요?
김명현님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최저시급도 올라가는데 디딤돌 대출을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4069님이 수도권 쏠림 원인을 찾아내야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지금 문자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브리핑 할 때는 몰랐는데 어제도 그렇고 성공예감에 정말 문자가 많이 오네요. 이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내용이 따뜻해요. 네. 이렇게 그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점잖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동안 이렇게 따뜻하고 유쾌한 분들이셨는지 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호 편집장의 휴가로 제가 오늘까지 진행을 맡고 있고요. 저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나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즉 유연하게 근무하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근로자가 이 제도를 사용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걸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억 원까지 올리는데 공감을 좀 표시를 했죠. 일단 우리가 얘기를 먼저 나눠볼 거는 왜 그동안 5천만 원으로 묶인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으로 묶인 게 23년째, 23, 4년 정도 됐다고 해요. 이게 2001년에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지금 올해까지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매번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뭔가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5천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이제 금융위가 그 TF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또 현행을 유지할 거냐 단계적으로 올릴 거냐 뭐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전부 이탈해갖고 저축은행 쪽으로 쏠려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저축은행이 이제 건전성이 좀 악화될 어떤 우려가 생긴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그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어떤 수치가 있는데 만약에 1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최대 40%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이 이제 이 예금보험료를 인상을 하는 어떤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소비자가 이거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우회적으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물가도 올릴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이제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아직은 5천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은행이 망하면 보통 5천만 원 이하 돈은 다 보상을 해주는데 그 돈이 다 이제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정확히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요거를 1억 원으로 늘리면 여기에 들이부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가겠고 사실 그 보험료는 은행의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넣어놓는 건데 그러면은 은행의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고객들은 앞으로 만약에 1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전보다 2배로 돈을 더 넣을 테고 그 돈은 결국에는 좀 위험하지만 돈이 좀 되는 대출, 뭐 부동산 PF 이런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정부가 부동산
PF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거를 좀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금액을 좀 확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뭐 결과적으로 예금보험 기구가 네. 그 적자가 되고 파산 상태가 되면 거기다가 정부가 나라 돈을 넣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금보험 기구가 모은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서 그 뭔가 파산이 났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금보험 기구가 예금자 보호 기금을 파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으면 나라 돈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 보호되는 수준이 굉장히 낮죠. 일단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 5천만 원 된 게 2001년 밀레니엄 직후 그 당시에 짜장면 값이 한 3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7, 8천 원 정도 하니까 한 2배 넘고 그래서 5천만 원 1억 높인 뭐 이런 비슷한 물가도 비교하는 것 같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억 그 예금자 보호한다 3억 원이 조금 넘고 네. 영국도 한 1억 5천 캐나다, 일본 거의 1억 왔다 갔다 합니다. 1억 그리고 9천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뭐 그러면 걔들은 나름 그만큼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커서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GDP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비교해봐도 우리는 한 1.2배, 1.1배, 1.2배인데 미국은 3.3배가 되고 일본하고 영국도 전부 다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해외와 비교하면 일단 우리가 좀 낮은 것은 일단 팩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궁금한 게 네. 올려야 된다예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된다 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놔둬야 된답니다. 놔둬야 된다. 네. 갑자기 궁금해서. 네. 네. 저는 약간 반반인데 올려야 된다 쪽으로 좀 가 있긴 해요. 이게 보니까 사실 5천만 원이니까 사실은 우리 5천만 원씩 쪼개서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을 그럼 해놓는 되잖아요. 건데 그게 이제 1억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뭐 개수야 줄어들겠지만 통장 개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분산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총액으로 보자면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5년 가까이 똑같은 금액으로 묶어놓는 게 지금 우리 어떤 경제 생활 수준하고 맞느냐. 괜히 그냥 예금자들만 불편한 거 아니냐. 여기저기 가서 가입해야 되고 지금 우리 20영업일인가요? 그 통장 제한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금자 1인당 평균 7.4개의 금융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법이 왜 도입됐는가를 보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같으세요? 은행을 아니에요.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뱅크런 나지 말라고. 그래서 도입됐는데 이게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서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예금자 개개인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그야말로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애초에 도입 취지가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고 예금자 개개인에 대한 보호는 지금처럼 그냥 계좌를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도를 높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아마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으로 놔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미국은 25만 달러 해서 한 3.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저축은행 같은 게 전국에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은행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은행이라고 했을 때의 뱅크런이 날 확률보다 미국에 있는 어떤 조그만 그 지역 은행에서 뭔가 부도나 뭐 파산 상황이 터졌을 때 뱅크런이 날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저는 25만 달러라는 더 높은 금액을 설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금융이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상태에서는 뱅크런이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히 비용만 부담만 늘리는 예금 한도 상향보다는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있죠. 이렇게 지역 은행이 발달했다는 게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뭐 농장을 하시는 분, 뭐 우체국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고객으로 이용을 하고 은행원들도 우체국 직원분들이 실제로 은행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산업이
은행이 망가지면 그 동네 산업이 망가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랑 비교하기에는 환경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근데 다만 이제 5천만 원에서 만약에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머니무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돈의 흐름이 그렇다면 어디로 이동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 예금자 보호로 인한 머니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모두 동등하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좀 가겠죠. 이 금융권이. 반대로 은행만 좀 차등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고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은행으로 좀 몰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조금 이제 입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예금보험공사 사장께서 그 차등 그러니까 업권별로 차등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뉘앙스들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저축은행이랑 그 일반 은행권하고 이제 금리 비교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할 거면 쓰던 은행에서 계속 쓰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끼리 이제 경쟁하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적이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그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 특판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수익성도 무너지고 뭐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걱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 경쟁이 심화가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 금리 따라서 움직일 거고 결국에는 그게 대출금리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거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0197님이 23년 전에 비해 물가도 임금도 다 올랐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수성님이 올리면 은행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고란 기자님이 요 의견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온 문자가 뭐였냐면 이윤숙님이 그럼 8천까지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융통성이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은행의 업권 혹은 상품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상호 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은 1억까지는 하지 말자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뱅크런을 우려를 하는 건데 저는 뱅크런 때문에 그러면 상향 조정을 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줘야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같은 거에서 출발해서 이제 고란 기자님은 이제 그냥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오히려 그런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제 비슷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업권별로 차등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더 많이 보장해주는 대로 소비자들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를 논의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그 수신하는 기관들의 자본 건전성, 재무 건전성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은행하고 저축은행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올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그럼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조금 이렇게 머니 무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축은행의 덩치가 좀 커지면 저축은행이 그 자금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봤을 때 지금 되게 위험한 PF 대출하고 그러면서 건전성 무너지는 하고 하는 사고들을 많이 쳤는데 다시 말하면 건전성 관리,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은행보다 좀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돈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저축은행을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없이 해도 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은행 쪽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 배경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곳들은 이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좀 위험한 대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가지고는 금액을 확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0358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5천만 원 예금해 봤으면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오늘 주제를 모두 다 합쳐주시는 진짜. 지금 5천만 원으로도 이미 98%의 예금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소수를 위해서 올려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금 정답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경제상식 퀴즈. 네, 5글자라고 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요 앞에 2글자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2901님. 탄력근무제라고 하셨는데, 앞에 이 탄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주시면 정답입니다. 네. 네, 지금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옷이 해지거나 물건이 고장나면 고치기보다는 그냥 버릴 때가 많죠.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도 평균 2년 9개월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소비 괜찮은 걸까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헐리즘을 실천하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오래 쓴 물건 그 추억을 듬뿍 담아왔는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영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애플이 싫어할 것 같아요. 애플이 싫어할 기사. 그만큼 스마트폰을 오래 쓰셨나 봐요. 네, 6년째 쓰고 있는데요. 야, 보호하는 껍데기를 씌우고 썼더니 벗겨보니까 새 핸드폰처럼 깔끔하고 흠집도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 쓰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네. 어차피 새 걸 사도 똑같이 쓰잖아요. 메시지 보내고 뭐 SNS하고 사진 찍고. 근데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잘 돼서 용량이 다 찬 거랑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6년까지 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길어야 뭐 그쵸. 2년, 3년인데 이 다른 사람들은 남 기자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금방금방 바꿀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2년 9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2년 간격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던 거에 비해서 좀 길어지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제 2년 약정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교체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근데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닌 게 이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바꾸는 주기가 3년 7개월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또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죠. 이번에 결국 고장이 났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번에는 겸사겸사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좀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여서 네. 이제 교체하러 매장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좀 화려한 최신 제품들이 유혹을 하죠. 네, 너무 빠른 속도에 뭐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가고 막 시선을 빼앗기다가 네. 저는 6년이나 썼는데 그래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수리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수리하는 것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스마트폰 검사부터 좀 하시더라고요. 네. 배터리 빼고는 다행히 상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수리기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셨는데 그 보상 판매 이걸 팔고 새 걸로 바꾸면 2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바꾸지 않겠냐라고 이거 여쭤보셔가지고 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네. 새 제품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네. 끝까지 이제 수리를 선택했고요. 아, 1시간 반 만에 수리가 끝났는데 배터리 지속 시간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솔직히 네. 아주 극적으로 뭐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그 6년 쓴 스마트폰을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치기로 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사실은 그 스마트폰에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세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바꾸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그래서 새 제품을 사려니 뭐 한 140만 원을 줘야 되고 배터리만 고치는 데는 13만 원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거는 이게 어쩐지 뭔가 정들어서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네. 제 5년 넘은 시간을 이제 고스란히 새긴 뭔가 핸드폰을 넘은 뭔가가 됐는데, 이게 수리기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오래된 핸드폰을 수리하는 분들이 또 있냐라고 네. 여쭤보니까 2017년 출시된 제품까지도 수리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네. 그게 굉장히 멋진 일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남영도 기자님의 지난 5년간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정말로 저도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약정이 끝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핑계로 이제 새 휴대폰을 바꾸는 거죠. 그래야 또 뭐 내수도 좀 회복이 되고 경제도 돌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구차한 핑계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새로운 것에 눈이 더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심리학자분께 여쭤봤는데 이 소비자들의 나만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한다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데 뭐 너만 빼고 다 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국민템 이런 게 좀 잘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좀 비슷한 조건과 상황이 많으니까 동질적인 경향이 좀 많은데 그런 때는 이제 좀 비교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뭐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과 뭐 서울의 여의도 주민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이게 비교하기가 진짜 어렵겠지만 네. 다 비슷한 환경이니까 좀 비교하기가 쉽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일종의 그렇죠. 이제 포모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문자로 정정자님이 스마트폰 9년째 사용하고 있네요. 흠집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남영도 기자님을 넘어서는 그분이 근데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멋진 일. 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남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수리는 했지만 이제 제 주변에는요 이제 부품이 없어서 나도 정말 수리를 하고 싶지만 부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바꾼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새 제품 제조 라인으로 바꿔줘야 이제 좀 돈을 더 버는데 언제까지 이거 예전 부품 생산하고 있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오래된 물건은 사실 부품 구하는 것보다 난관인데 수리하지 않고 근데 버리면은 수리가 또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게 네. 제조사가 수리 서비스를 좀 독점하거나 부품을 안 주면 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고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에서는 요즘에 이게 특히 좀 수리할 권리라는 네. 수리권 운동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리권이 일부러 좀 성능을 낮추는 제조사들의 이른바 이제 계획적 진보화에 대항하는 이 소비자 주권 운동의 일환인데요. 네. 그 미국, 유럽에서는 좀 법으로 보장하는 추세고요. 프랑스는 2021년부터 전자제품에 아예 수리 가능성 등급 표기를 의무화해서 살 때부터 이제 소비자가 제품 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내 걸 사면은 이거 어떻게 수리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좀 수선 지원금을 좀 늘리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내 물건은 내가 고쳐 쓴다. 직접 네. 수리까지 하는 금손도 많으시죠. 이런 수리 상점들이 점차 좀 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액정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 손풍기, 시계, 우산 이런 것들을 이 직접 고치는 걸 좀 배워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이게 자기 효능감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CNN 기사를 보면 아이폰 13 이 시리즈 한 달을 만드는데 총 64kg의 탄소가 배출되고 매년 산 스마트폰 12억 5천만 대에 총 8천만 톤의 탄소가 나오고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고치거나 또 중고로 두 번째 사용을 하거나 좀 아껴 써서 오래 쓰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홍명숙님께서 저는 동네에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옷가지, 책, 그릇, 저마다의 추억과 가치가 있는 생활용품 등 물건을 기부하면 사는 사람들도 간접 기부도 되고 절약 차원에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아들 스마트폰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전화를 걸면 자꾸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쳤는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했거든요. 용기 내서 분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네. 자칫하다가는 돈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어보니까 슬라임이 껴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돈이 더 들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도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죠.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도 짜주고 자녀의 준비물도 챙겨주고 내 업무까지 착착 도와주는 AI 비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